아버지로서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부탁이다. 한 번만 기회를 줘. 과연 23년 만에 재회한 이 부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달동네의 좁은 골목길. 낡은 간판들이 삐뚤빼뚤 걸린 건물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갑니다. 박상철, 50대 후반의 이 남자는 구겨진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양복 깃은 때가 묻어 있고 바지 밑단은 닳아서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죠.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만큼은 당당했습니다. 아니, 당당하다기보다는 위압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야, 박 사장님 오신다. 골목 어귀에서 담배를 피우던 청년들이 박상철을 보자마자 황급히 담배를 끄고 인사를 했습니다. 박상철은 그들을 힐끗 쳐다보며 지나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칼날처럼 예리했죠. 돈 떼먹는 놈은 용서 안 해. 박상철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쉰 듯 거친 목소리였는데 마치 오랫동안 담배와 술에 절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그의 발소리만 들어도 긴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박상철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사채업자 박상철. 이 동네에서는 악명 높은 존재였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 그것도 법정 이자율을 훨씬 넘는 높은 이자로 말이죠.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 없었습니다.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때로는 주먹이 먼저 나가기도 했거든요. 내 손에 걸리면 끝장이야. 박상철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손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온전히 빠져나간 사람은 거의 없었죠.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을 빼앗기거나 아예 이 동네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상철도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철공소에서 일했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쇠를 다루며 땀 흘리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후 6시가 넘어서야 박상철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달동네 꼭대기에 있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의 어깨가 조금씩 구부러졌습니다. 밖에서 보여주던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지친 중년 남자의 모습만 남았죠. 방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인 오랫동안 환기를 하지 않은 방의 냄새였습니다. 박상철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소주병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건 비어 있고 어떤 건 반쯤 남아 있었죠. 박상철은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컵도 없이 병째로 마셨습니다. 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박상철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벽 한쪽에 걸린 작은 액자로 향했습니다.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는 액자였죠. 사진 속에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박상철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윤정이 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아니, 첫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었던 사랑이었죠.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만 안 떠났어도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박상철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말이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더욱 심해졌죠. 정의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했던 박상철은 정의와의 미래를 위해 돈을 벌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철공소 일만으로는
결혼할 꿈조차 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났습니다. 정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 후 박상철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고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결국 사채업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어느새 이 동네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권력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의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죠. 박상철은 또 한 모금 술을 마시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박상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마신 술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일은 해야 했죠. 사채업자에게 휴일이란 없었으니까요. 세수를 대충 하고 구겨진 양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동네 깡패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유니폼이었죠. 사람들이 무서워해야 일이 되는 법이었으니까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박상철이 중얼거리며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깊게 빨아들인 연기를 천천히 내뱉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동네의 아침은 언제나 어수선했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는 사람들, 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죠. 오전 10시쯤 박상철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식이 들어왔는데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장부를 들고 있었죠. 박상철은 그 장부만 봐도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문제 있는 놈들이야? 박상철이 의자에 몸을 기대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젯밤 술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네, 이 집 말입니다. 태식이 장부를 펼치며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주소와 함께 빨간 글씨로 여러 개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연체, 최종 통보, 강제 집행 예정 같은 무시무시한 도장들이었죠. 박상철이 안경을 쓰고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김은지, 23세. 밀린 게 얼마나 되는데? 원금이 200만 원이었는데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800만 원 넘습니다. 800만 원? 박상철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200만 원이 어떻게 800만 원까지 불어났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월 10%의 복리로 계산하면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었죠. 언제부터 밀린 거야? 벌써 8개월째입니다. 처음 6개월까지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갚았는데 최근 2개월은 아예 연락도 안 됩니다. 태식이 장부의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월 5만 원, 10만 원씩이라도 입금 기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완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 계집애가 우리를 만만하게 보나 보네. 박상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 집 상황이 어떻게 돼? 가족 구성은? 23세 여자애가 혼자 삽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부모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병원비 때문에 돈을 빌린 것 같더라고요. 박상철이 장부에 적힌 대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3년 전이었습니다. 아마 어머니 병원비로 급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없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하고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태식의 말을 들으며 박상철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여자애가 엄마 병원비 때문에 급전을 빌렸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비로 800만 원을 갚겠다는 거야? 이 계집애가 정신이 나갔나? 박상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는데 거기서 월세하고 생활비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겠네. 그럼 언제 갚겠어? 10년 후? 20년 후? 박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봐왔지만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언제 갚겠다고 온갖 약속을 하더니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온갖 핑계를 대는 사람들 말이죠. 우리 놈들이 몇 번 가봤어? 2번 갔었습니다. 첫 번째는 낮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고 2번째는 저녁에 갔는데 그 여자애가 나와서 돈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돈 없다고? 그럼 뭘로 갚겠다는 거야? 박상철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돈 없다는 말처럼 그를 화나게 하는 건 없었거든요.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시간? 벌써 8개월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라고? 박상철이 장부를 탁자에 내려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태식이 움찔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더 강하게 나가야 할까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협박을 하거나 물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박상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정의 생각을 하며 마신 술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예전 같으면 당장 가서 문짝을 부숴버렸을 텐데 왠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일이었습니다. 사채업자로서의 체면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도 만만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소문은 금세 퍼지거든요. 박상철이 어린 계집애 하나 못 건드린다는 소문이 돌면 장사가 안 됩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가보마. 박상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태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이 직접요? 제가 가면 되는데. 아니다. 20대 여자애 하나 제대로 못 건드리면 우리 체면이 말이 되냐? 박상철은 양복 자켓을 걸치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박상철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린 계집애가 800만 원을 언제 갚겠어? 오늘 확실히 정리해 주마. 형님이 직접 가시면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 태식이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나서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점심시간이 지나고 난 후 박상철은 혼자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올라가니 정말 가파른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50계단도 넘을 것 같았습니다. 숨이 차오를 정도로 높았죠. 이런 꼭대기까지. 진짜 가난한 애들이 사는 곳이네. 박상철이 계단을 오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계단 양옆으로는 폐지를 주워 파는 할머니들과 막리를 나가는 아저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가니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단칸방이나 투룸 정도의 작은 집들이었는데 어느 집이나 낡아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벽은 곰팡이로 얼룩져 있고 지붕은 군데군데 기와가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동네네. 장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니 골목 끝에 있는 가장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문짝은 낡아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에는 신문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김은지라고 적힌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네. 박상철이 문을 쿵쾅쿵쾅 두드렸습니다. 김은지, 문 열어. 돈 받으러 왔어. 거친 목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집들에서 사람들이 창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죠. 박상철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동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김은지, 나와. 안 나오면 문 부순다. 박상철이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발로 문을 찼습니다. 쿵, 쿵, 낡은 문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곧이어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가녀린 소녀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의 험악한 인상을 보고 본능적으로 겁이 났던 것이죠. 돈 빌려간 김은지 맞지? 나 박상철이야. 박상철이 성큼 앞으로 나서자 은지가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박상철은 이미 문 안쪽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이 성큼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은지는 더욱 뒤로 물러섰습니다. 집 안은 정말 좁았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단칸방이었는데 가구라고는 낡은 탁자와 이불 몇 개,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야, 이게 집이야, 창고야? 박상철이 방 안을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천장은 낮아서 키 큰 사람은 고개를 숙여야 할 정도였고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를 못해서.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느라 집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정리가 문제가 아니야. 이딴 곳에서 어떻게 800만 원을 갚겠다는 거야? 박상철이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팔만한 물건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냉장고도 작은 미니 냉장고 하나뿐이었습니다. 은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80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편의점에서 밤새 일해도 한 달에 80만 원 정도밖에 벌 수 없는데 여기서 월세 30만 원과 생활비를 빼면 빚을 갚을 돈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 벌써 8개월을 줬는데 더 달라고? 박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다 들릴 정도였죠. 제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야간 알바인데 조금씩이라도. 편의점 알바비로 800만 원을 언제 갚겠어? 10년 걸려도 안 돼. 박상철이 탁자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에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이 떨어져 바닥에서 깨졌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라 벽 쪽으로 더욱 바싹 붙었습니다. 박상철의 험악한 인상과 거친 목소리에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집을 팔아. 박상철이 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월세예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고. 보증금 500만 원? 그것도 내놔. 그러면 살 곳이 없어져요. 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으로는 빚의 일부밖에 갚을 수 없었고 그마저도 내놓으면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었습니다. 박상철은 답답해서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협박을 하거나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대가 23세 어린 여자아이다 보니 뭔가 찜찜했습니다. 야, 너 정말 혼자 사니? 네. 엄마가 3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은지가 대답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여전히 눈물이 났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안 계셨어요. 박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이 알아본 정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병원비 때문에 돈을 빌린 거야? 네. 엄마가 암에 걸리셨는데 수술비하고 항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 그 악몽 같은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엄마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이곳저곳 뛰어다녔던 기억, 결국 사채까지 빌릴 수밖에 없었던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자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됐다고. 은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박상철은 그런 은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23세라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혼자서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된 상황이 측은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빚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측은한 사정은 알겠는데 빚은 빚이야. 감정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고. 박상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박상철의 시선이 방 한쪽 벽에 걸린 작은 액자에 머물렀습니다. 낡고 빛바랜 액자였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이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왠지 낯익었습니다. 박상철이 한 걸음 더 다가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그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 그 미소, 그 눈빛. 나이는 들었지만 분명히 기억 속 그 사람과 같았습니다. 23년 전 자신이 떠날 때까지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매일 밤 그리워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혜? 박상철의 입에서 작은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은지가 박상철의 이상한 반응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무섭게 소리치던 사람이 갑자기 사진을 보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박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이 사진. 박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은지가 사진을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저희 엄마 사진이에요. 엄마. 박상철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네, 3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엄마요. 왜? 혹시 아세요? 은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박상철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거든요. 아까까지 그렇게 무섭게 굴던 사람이 갑자기 엄마 사진을 보고 이렇게 변하다니. 박상철은 다시 한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와 맑은 눈동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3년 전 그가 사랑했던 그 사람, 윤정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신이 빚을 받으러 온 이 집에 정희의 사진이 걸려 있다니. 그것도 은지가 자기 엄마라고 하잖아요. 박상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3년 전 자신이 정희를 떠날 때 정희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신을 위해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웃어주던 그 사람이었죠. 하지만 박상철은 그런 정희에게 부담이 될까봐, 가난한 자신 때문에 고생시킬까봐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돈을 벌어서 성공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혼자 다짐하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은지가 23세라고 했습니다.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박상철이 벽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지는 박상철의 이상한 행동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혹시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하지만 박상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박상철은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내 어머니 이름. 혹시 윤정이 맞니? 은지는 박상철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까까지 무섭게 소리치며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이 갑자기 엄마 이름을 묻는 게 이상했거든요. 어떻게 저희 엄마 이름을 아세요? 은지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조심스럽게 반문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정이, 정말 윤정이구나. 박상철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정의가 맞았던 것입니다. 그가 23년간 그리워하던 매일 밤 술에 취해 불러대던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대답하세요. 어떻게 우리 엄마를 아는 거예요? 은지가 목소리를 높이며 따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박상철의 머릿속으로 23년 전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박상철은 27세였습니다. 동네 철공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죠.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온종일 쇠를 다루며 땀을 흘렸습니다. 손은 늘 기름때로 더러웠고 옷은 용접 불꽃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런 박상철에게 천사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24세의 정이었죠. 철공소 근처 분식집에서 일하던 정희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박상철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상철 오빠,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정희의 밝은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는 힘든 일상에 지친 박상철에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김밥이든 주먹밥이든 정희가 만들어준 음식은 무엇이든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근데 너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오빠가 열심히 일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힘이 나요.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죠. 한강 둔치에서 손을 잡고 걷거나 값싼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상철 오빠, 우리 결혼해요. 연애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정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결혼? 나 같은 놈이 너랑 결혼해도 될까? 당연하죠. 오빠만큼 좋은 사람 어디에도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철공소 일만으로는 결혼 준비를 할 수 없었거든요. 전세금도 없었고 결혼식 비용도 없었습니다. 박상철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돈 좀 더 모으면. 괜찮아요, 오빠. 천천히 해요. 급할 거 없어요. 정희는 항상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상철은 그런 정희가 더욱 미안했습니다. 이런 가난한 자신 때문에 정희의 청춘을 낭비시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희가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빠, 저 임신한 것 같아요. 박상철은 기뻤지만 동시에 절망했습니다. 결혼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까지 생겼으니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오빠.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정희는 여전히 웃으며 박상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박상철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박상철은 잘못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울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성공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 정희와 아이를 찾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더욱 힘들었고 정당한 방법으로는 돈을 벌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사채업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어느새 23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아, 박상철이 갑자기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먹에서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버렸어. 박상철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23년간 쌓인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은지는 박상철의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정의를 떠났어.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혼자 떠나버렸어. 박상철의 고백에 은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려운 일이 있어서 떠났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은지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23년 전 너희 엄마가 임신했을 때 내가 떠났어.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박상철의 고백이 계속되자 은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가 당신이에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나이 계산을 해보니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으어. 박상철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자신이 빚을 받으러 온 집이 바로 자신의 딸이 사는 집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홀로 키운 아이가 바로 은지였던 것이죠. 내 딸. 내가 내 딸한테 이런 짓을. 박상철은 자신이 한 행동을 떠올리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은지를 협박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지는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표정으로 박상철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좋은 사람? 나 같은 놈이? 박상철이 자조하며 웃었습니다. 나는 사채업자야. 사람들 괴롭히고 집 빼앗는 나쁜 놈이라고. 아니에요. 엄마는 아버지를 평생 기다리셨어요. 돌아올 거라고 믿으신다고. 은지의 절규에 박상철은 더욱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기다렸다고? 정의가 나를? 네. 죽을 때까지도 아버지 얘기만 하셨어요. 분명 좋은 사람이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박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런 여자를 버렸구나.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요? 사채업자 되어서 사람들 괴롭히고. 은지가 주먹을 쥐고 떨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나한테 준 건 가난과 고통뿐이에요. 방 안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상철을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은지가 소리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윤정이는 늘 아버지에 대해 좋게만 말해주었거든요. 힘든 일이 있어서 잠깐 떠났지만 분명 좋은 사람이라고,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라고. 좋은 사람? 나 같은 놈이? 박상철이 피가 흐르는 주먹을 보며 자조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23년 동안 뭘 했는지 아니? 사람들 괴롭히고 돈 못 갚는다고 집 부수고 가족들 떼어놓고. 거짓말이에요. 은지가 울부짖으며 박상철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당신만 기다리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박상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정의가 자신을 그렇게 기다렸다니. 매일 밤 사진 보면서 우셨어요. 은지 아빠는 언제 올까? 하면서.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엄마의 모습들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아빠는 왜 안 오냐고 물어보면 엄마는 항상 같은 대답만 하셨어요. 아빠는 우리를 사랑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라고.
박상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그런 마음을 모른 채 23년 동안 엉뚱한 짓만 하고 있었던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뭘 했어요? 은지가 분노에 찬 눈으로 박상철을 쏘아봤습니다. 사채업자가 되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 괴롭히고 방금 전까지도 저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지 않았어요? 박상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자신의 딸인 줄도 모르고 은지를 협박했던 것이죠. 엄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은지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아빠를 미워하지 마라. 아빠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상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감싸주려 했던 정희의 마음을 생각하니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상철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거친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은지가 일어서서 박상철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혼자서 저를 키우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공장에서 야근하고 청소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박상철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그렇게 고생했다는 것을 상상만으로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빠 욕을 하면 오히려 저를 혼내셨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박상철이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계속했습니다. 병에 걸리셨을 때도 끝까지 참으셨어요. 병원비가 아까워서. 그래서 결국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늦었던 거예요. 은지의 말을 들으며 박상철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은지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물건들 중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은지가 갑자기 일어나서 방 한쪽으로 갔습니다. 작은 서랍을 열더니 그 안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은지의 손이 떨려서 보자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였죠. 이건 엄마가 남긴 거예요. 절대 잃지 말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팔지 말라고 하시면서 보자기가 풀리자 작은 금팔찌가 나왔습니다. 그리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23년 동안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박상철은 그 팔찌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23년 전 정희에게 선물한 바로 그 팔찌였거든요. 그게 박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빠가 주신 유일한 선물이라고. 이것만은 절대 손 떼면 안 된다고. 은지가 팔찌를 뒤집어 안쪽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3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많이 흐릿해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SCJH. 은지가 작은 소리로 읽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SC는 뭐고 JH는 뭐예요? 박상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글자들은 23년 전 자신이 직접 새겨 넣은 것이었습니다. SC는 박상철, JH는 윤정이야. 박상철의 고백에 은지는 팔찌를 움켜쥐고 바닥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으악! 은지가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엄마는 죽을 때까지도 이 팔찌를 끼고 계셨어요. 은지의 절규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고. 박상철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내 딸을 버렸구나.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달동네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23년 만에 만난 부녀의 상봉은 이렇게 비극적이었습니다. 팔찌를 끼고 있는 은지의 손을 보며 박상철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팔찌는 23년 전 자신이 정희에게 프로포즈할 때 선물한 것이었거든요. 당시 한 달 동안 점심도 굶어가며 모은 돈으로 산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정희가 정말 그걸 끼고 죽었다고? 박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병원에서도 절대 빼지 않으셨어요. 간병하는 제가 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은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박상철은 처음으로 자신이 지난 23년 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습니다. 정희를 떠난 후 서울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돈을 벌어서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건설 현장에서 막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점점 위험한 일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고리대금업에 발을 들인 것도 그때였습니다. 빨리 돈만 벌면 정희에게 돌아가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일에 빠져들수록 박상철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미안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감정들은 무뎌져 갔습니다. 오히려 이런 놈들이 있어야 내가 돈을 벌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으악! 박상철이 갑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지난 23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빚을 못 갚는다고 임신한 여자 앞에서 남편을 무릎 꿇린 일,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를 굴욕 준 일, 병든 노인의 집까지 빼앗은 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울렸던 기억들이었습니다. 나는 괴물이었어. 완전히 괴물이었다고. 박상철의 고백에 은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동시에 안타까움까지 들었거든요. 그 모든 게 정의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었어. 박상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정의한테 돌아가려고 돈을 벌기 시작한 거야. 하지만 점점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지. 왜요?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은지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부끄러웠어. 이런 더러운 일로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정의 앞에 나타나겠어? 어떻게 나 돌아왔어라고 말하겠어? 박상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빠져들었어. 어차피 돌아갈 수 없다면 차라리 확실하게 나쁜 놈이 되자고. 그렇게 생각했지. 은지는 그런 박상철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고백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말일까요? 매일 밤 술을 마셨어. 정의 생각하면서, 너 생각하면서. 박상철이 벽에 걸린 정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몇 번 찾아와 봤어. 멀리서나마 정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그때 왔었다고요? 은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내가 중학교 다닐 때쯤. 한 번은 학교 앞에서도 봤어. 박상철의 고백에 은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엄마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떻게 나타나겠어? 사채업자가 되어버린 내가 어떻게? 박상철이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구겨진 양복, 거친 손, 날카로운 눈빛. 정의가 사랑했던 순수한 청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 정의가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바보 같은 소리.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다른 사람 따위 원하지 않으셨어요. 당신만 기다리셨다고요. 박상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정의가 그렇게 기다리다가 혼자 죽었다니. 그때 박상철의 시선이 탁자 위에 있던 장부에 머물렀습니다. 은지의 이름이 적힌 800만 원의 빚이 기록된 그 장부 말이죠. 이 빌어먹을. 박상철이 벌떡 일어나서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 딸한테 이런 짓을.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상철이 장부를 찢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 찢고 또 찢었습니다. 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페이지가 조각조각 흩어졌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내 목숨으로라도 갚을게. 박상철의 모습을 보며 은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와서 뭘 한다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작은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 정의와 너를 위해서라면 달라질 수 있어. 박상철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알아. 정의한테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너만은 다르게 해주고 싶어. 박상철이 무릎을 꿇고 은지 앞에 앉았습니다. 23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 은지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철이 찢어진 장부 조각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3년간 자신의 삶을 지배했던 그 더러운 사업의 흔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은지야. 박상철이 무릎을 꿇고 은지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50대 후반의 거친 남자가 20대 초반의 가녀린 딸 앞에서 무릎을 꿇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부탁이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박상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던 그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기회요? 은지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3년 동안 어디 있으셨는데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요? 알아. 너무 늦었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뭐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고 싶다고요? 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박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지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정말 너무 늦었고 정말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은지가 일어서서 박상철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채소 다듬는 일 하셨어요. 그러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저녁에는 다른 집 청소하러 다니셨어요. 박상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다른 애들처럼 학원 다니고 싶다고 하면 웃으면서 우리 은지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라고 하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상철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은지가 주먹을 쥐고 떨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반 아이들이 놀렸어요. 아버지 없는 애라고.
그때마다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아빠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해. 다만 지금은 힘든 일이 있어서 못 오는 것 뿐이야 라고 하셨어요. 박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엄마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일을 쉴 수가 없으셨어요. 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만해. 제발 그만해. 박상철이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처음 쓰러지셨을 때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엄마 일은 누가 대신해야 하는지. 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당신을 원망했는지 아세요? 왜 이럴 때 안 나타나냐고, 왜 엄마 혼자 이런 고생을 시키냐고. 박상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의 원망이 모두 정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채를 쓰게 된 거예요. 엄마 병원비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그때 있었다면 뭐요? 있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죽어가면서도 당신 걱정만 하셨어요. 상철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많이 힘들까? 그런 말씀만 하셨어요. 박상철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엄마 그런 아빠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엄마는 화를 내셨어요. 은지야, 아빠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빠도 분명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정희야, 미안해. 박상철이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도요. 은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박상철이 고개를 들어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돌아오면 미워하지 마라. 아빠도 많이 아팠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상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악! 박상철이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그런 여자를 버리고 뭘 한 거야? 은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요? 사채업자 되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 괴롭히고. 맞아. 나는 정말 최악의 놈이야. 박상철이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자기가 평생 기다린 남자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 정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박상철이 정희의 사진을 향해 절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시키고, 나 때문에 외롭게 죽게 하고, 나는 정말 죽어도 마땅해. 죽어도 마땅하다고요? 은지가 갑자기 차분해졌습니다. 그럼 정말 죽으실 거예요? 박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걸 원한다면. 원하지 않아요. 은지의 대답에 박상철이 놀랐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죽으면 엄마가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은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박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달라질 거야. 박상철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와의 약속이야. 그리고 너와의 약속이야.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격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증명해 보세요. 은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해 보세요. 박상철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은지의 말을 듣고 박상철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23년 만에 찾은 딸 앞에서
그리고 하늘나라의 정의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알겠어. 행동으로 보여줄게. 박상철이 일어서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태식아? 나야. 전화 너머로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일 다 끝나셨어요? 태식아, 잘 들어. 오늘부로 우리 일 그만한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박상철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사채업 정리한다. 모든 장부 가져와서 불태워버려. 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 그리고 빌려준 돈들 다 탕감해줘. 전화기 너머로 태식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탕감이요? 그럼 우리가 망하는데요. 상관없어. 어차피 더러운 돈이었어. 박상철이 전화를 끊고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믿어줄 수 있니? 하지만 은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뭐가 달라져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박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의 불신이 당연했습니다. 그럼 지켜봐. 내가 정말 달라지는지. 그날부터 박상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23년간 쌓아온 모든 장부와 서류들을 모아서 태웠습니다. 수억 원의 채권들이 불길에 사라져갔지만 박상철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으세요? 이게 우리 전 재산인데. 태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박상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다음으로 박상철은 그동안 자신에게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일일이 사과하고 가능한 한 보상해 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말이죠.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했습니다. 박상철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 무서운 박상철이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상철은 정말로 사채업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은지를 찾아갔습니다. 은지야, 이제 믿어줄 수 있니? 은지는 박상철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소문으로도 들었고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사채업을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다 정리하셨어요? 응. 이제 깨끗해졌어. 비록 돈은 하나도 안 남았지만. 박상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너랑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 좋아. 은지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진심은 느껴졌거든요. 분식집 어떨까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분식집? 네. 엄마가 젊을 때 분식집에서 일하셨잖아요. 엄마 생각도 나고. 박상철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정희도 좋아할 것 같아. 그렇게 두 사람은 작은 분식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철이 가진 마지막 돈과 은지의 보증금을 합쳐서 겨우 작은 가게 하나를 얻었습니다. 분식집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청소하고, 함께 메뉴를 정하면서 말이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어느 날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상철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괜찮니? 아직은 어색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박상철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드디어 분식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의분식이라는 간판을 달고 말이죠. 첫날은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아버지, 김밥 하나 더 주세요. 은지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박상철이 웃었습니다. 네, 딸 주문 들어갑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점점 손님들이 늘어났고 두 사람의 관계도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던 박상철이 벽에 걸린 정희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은지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은지도 엄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때 은지가 박상철의 팔에 기댔습니다. 아버지, 응? 사랑해요. 박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그리고 정희도. 두 사람이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23년 만에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정희의 사진에 따뜻한 석양빛이 비쳤습니다. 마치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은지야. 네, 아버지. 엄마도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예요. 분식집 안은 김밥과 떡볶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상철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3년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집을 찾은 것입니다. 정의분식의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미뤄두고 있는 사과는 없나요? 전하지 못한 사랑의 말은 없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